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가 정말 뜨겁게 주목하고 있는 거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해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 이 두 거대 경제권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 새로운 자산에 접근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철학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앞의 동영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에는 기술과 규제라는 두 가지 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해외의 법 규제, 특히 EU의 미카법과 미국의 지니어스법, 그리고 클래리티법을 비교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럽연합의 미카, 그리고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과 클라리티 법안인데요. 이 세 가지 법은요, 단순히 조문만 다른 게 아니라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 그 생각의 뿌리부터가 다르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세 법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유럽의 미카는 암호자산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미국은 좀 다릅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먼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하고요. 클래리티 법안은 시장의 구조, 그러니까 이건 상품이고 저건 증권이다 하는 교통정리부터 하자는 거죠. 목표도 그래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럼 먼저 유럽연합의 미카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유럽의 키워드는 바로 하나의 거대한 통일된 시장입니다. 미카의 철학의 핵심은 바로 조화예요. Harmonization이라고 하죠. 27개 회원국이 저마다 다른 규칙을 만들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EU 전체에 통용되는 하나의 통일된 규칙, 하나의 룰북을 만들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카는 암호자산의 발행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모든 참여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인가와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처럼 실제 돈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자산에는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죠. 보시는 것처럼 결국 소비자 보호를 통해 시장 전체의 신뢰를 쌓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켜야 할 게 많아져서 비용이 늘어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접근법이 사뭇 달라요. 두 개의 법안으로 문제를 나누어 접근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가장 시급한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문제와 시장 구조 문제를 분리해서 보는 거죠. 먼저 지니어스 법안을 볼게요. 이 법의 철학은 아주 명확하고 또 실용적입니다. 지급결제에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건 몰라도 전통적인 화폐만큼이나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암호자산 전체를 다루기 전에 가장 돈에 가까운 부분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아주 실용적인 방법으로 신뢰를 쌓는 데 집중합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언제든지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가면 실제 1달러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그걸 보증하는 준비금이 정말 있는지 매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통해서 달러 기반의 결제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려는 정책적인 목표도 숨어 있고요. 다음은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하나가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해요. 바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교통 정리를 하는 거죠. 어떤 자산을 상품으로 볼지, 증권으로 볼지를 명확히 해서 누가 감독하고 어떤 규칙을 적용할지 그 기준을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이 법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시장의 기본 규칙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기관이 어떤 디지털 자산을 감독해야 하는지를 두고 계속 혼선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시어라리티 법안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와 혁신 사이에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인 거죠. 현재 상원에서 아주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법안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문제를 두고 왜 이렇게 다른 해법이 나오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차이는 바로 규제의 범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럽은 한 번에 시장 전체의 규칙을 만드는 빅뱅 방식을 택했죠. 반면에 미국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결제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시장 구조를 다듬는 단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유럽은 시장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걸 가장 큰 위험으로 봅니다.
반면 미국은 당장 내 지갑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결제 실패의 위험, 그리고 어떤 법을 따라야 할지 모르는 시장 혼란을 가장 시급한 위험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유럽은 하나의 통일된 규칙, 이른바 패스포팅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EU 전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혁신을 유도하고요.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수단과 명확한 거래 인프라라는 안전한 놀이터를 먼저 만들어줘서 그 위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뛰놀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제는 신뢰를 만들고 표준은 사용성을 만든다. 유럽과 미국,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각자의 방식으로 신뢰를 쌓고 그걸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을 편리하게 사용하게 만들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규제 경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이 논의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단순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할까 말까 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급 결제 인프라로서 어떻게 정의할지, 준비금의 표준은 어떻게 할지, 시장 구조는 어떻게 설계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훨씬 더 깊고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우리는 과연 어떤 철학을 담아야 할까요? 여기에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하고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거라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